드디어 장군이 도착했다. 드디어 장군이 도착했다는 전갈이 온다. 군복이 늘어질 정도로 군장과 훈장을 단 남자가 고위 장교들에게 둘러싸여 모습을 드러낸다. 그가 괴짝에 올라서서 병사들을 호령한다. 만나서 반갑다, 제군들. 나는 디벨 장군이다. 이 유명 지휘관의 명성을 익히 들어온 병사들이 압도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본다. 오늘 1917년 4월 16일 랑시 인근 이곳에서 아군은 독립군들의 저지선을 뚫기 위한 공격을 개시한다. 적은 슈맹 대담에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다. 보병대가 선두에 나서 3분에 100m씩 전진하며 공격을 이끌 것이다. 비슷한 여건의 베르댕 전투에서 두몽 요새를 수복했을 때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가 될 것이다. 그때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던 전술을 이번에도 똑같이 쓰려고 한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전투에는 슈나이더 전차를 투입해 배후의 적군을 포격함으로써 보병대의 공격 부담을 덜어줄 거라는 점이다. 일몰 전 랑 남쪽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다. 이폴리트가 손을 번쩍 든다. 장군님, 충성심이 골수에 박힌 장교 몇 명이 즉각 눈치 없는 병사 입을 막으려고 나서지만 니벨이 도랑 넓은 사람의 제스처로 기꺼이 얘기를 듣겠다는 의사를 전한다. 이폴리트가 말을 잇는다. 고지 독일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장군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답한다. 자네는 지난 며칠 우리 군 대포들이 포효를 듣지 못했나 보군. 저 위에 있는 독일군 머리 위로 생테티엔 공장에서 바로 공수한 포탄들이 불빛 떨어지듯 떨어졌다. 정확한 숫자도 말해주겠네. 아군 대포 5310문에서 발사된 소구경 포탄 500만 발, 대구경 포탄 150만 발이 적진으로 날아갔다. 이미 적 전력의 4분의 3이 괴멸했으리라 판단한다. 이제 마무리만 남았다. 포격으로 상당수가 부상을 입고 극도로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적군의 저항은 미미할 것이다. 제군이 능선에 올라가서 제거해주면 끝이네. 그렇게 자네들은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어 이 지루한 소모전을 끝낼 것이다. 침략자 독일놈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우리는 영웅으로 금이 환영해 아내와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평화로운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니벨 장군이 주변 장교들을 돌아보며 잠시 뜸을 들이다 우렁찬 음성으로 외친다. 시간이 왔다. 자신감과 용기를 보여줘라. 프랑스 만세. 병사들이 일제히 제창한다. 프랑스 만세. 제군, 영웅이 되어라. 장군이 비장한 목소리로 덧붙인다. 장군 옆을 지키던 중사가 말을 이어받는다. 각자 위치로 가서 지상 공격을 준비한다. 이폴리트는 당근과 수통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한다. 4월인데도 여전히 춥고 긴 밤에 내내 눈까지 내렸다. 병사들에게서 피어오른 입김이 공기 중에 희고 두꺼운 띠를 만들어 떠있다.
르네는 이폴리트 오른쪽에서 세네갈 병사들을 발견한다. 그들은 이가 달그락 거릴 정도로 몸을 떨고 있다. 중사가 악을 쓰듯 호령한다. 중사가 악을 쓰듯 호령한다. 공격태세 돌입. 병사들이 용기를 내기 위해 럼주를 채운 수통을 들고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한다. 이폴리트의 수통에는 시칠리아산 적포도주가 채워져 있다. 유별스럽게 보여도 그는 이것 하나만은 포기할 수 없다. 발효한 포도즙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몸에 온기가 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기 때문이다. 지평선의 뿌연 새벽빛이 밝아온다. 인간 세계의 근심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는 새들이 제잘 아침을 맞고 있다. 끝날 것 같지 않는 기다림에 지친 병사들이 한시 바삐 쥐구멍을 뛰쳐나가고 싶어 조바심을 친다. 드디어 새벽 6시 정각. 중사의 호루라기에서 새로 발견된 소리가 뻗어나간다. 중사의 호루라기에서 쇠된 소리가 뻗어나간다. 다른 부사관들이 즉각 군호를 이어받아 호각을 불어젖히기 시작한다. 이폴리트는 선두에서 사다리를 타고 참호 밖으로 나간다. 비탈이 가빠르긴 해도 오르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런데 그의 머리 위에 벼랑간 구름 구름이 하나 가로 걸린다.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비를 뿌리기 시작한다. 간밤에 눈이 내린 땅이 순식간에 질퍽해지고 질퍽질퍽하고 미끄럽게 변한다. 이폴리트 왼편에 비탈을 타고 오르던 슈나이더 전차들이 이에 진창에 빠져 헛바퀴를 돌고 있다. 보병부대는 아무런 저항 없이 몇 미터 올라간다. 고지에서 포성이 장렬하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아군 뒤편에 배치된 대포들이 독일군 방어 진지에 남아있을 전력을 쓸어버리는 중인 게 틀림없다. 언덕 꼭대기에 노란 꽃다발이 번쩍 펼쳐지더니 순식간 폭발이 일어나고 버섯구름 같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다. 보병들은 안심하고 진군 속도를 높인다. 철조망을 지나자 공병들이 앞으로 나와 가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철사를 절단해 통로를 확보한다. 진군이 재개한다. 사기충전한 아군 보병부대가 다시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독일군 기관총 진지에서 불이 뿜어져 나온다. 선두에 위치한 병사들이 우수수 쓰러진다. 이폴리트는 전우들과 함께 낮은 포복으로 땅을 기면서 독일군 사격호 넘어 짙은 색깔의 철모들을 조준 사격하기 시작한다. 총에 맞은 아군 병사 한 명이 수류탄을 꺼내 안전핀을 물어 뽑더니 적 기관총 진지를 향해 던진다. 피투성이가 된 독일 군사들이 사지가 잘린 채 비명을 지르며 엄폐호 밖으로 뛰쳐나온다. 그는 즉각 사살한다. 빗발이 굵어진다. 진격. 중사의 호령마다
진격! 진격! 중사의 호령마다 앙칼진 호각 소리가 따라붙는다. 비탈을 오르며 진군을 계속하던 병사들은 적군의 또 다른 기관총 진지를 만나지만 교전 끝에 쓸어버린다. 아군의 포격이 능선 위에 집중되는 동안 빗발은 거세지고 비탈은 갈수록 미끄러워져 발이 쭉쭉 밀린다. 이때 지근 거리에서 위협 사격이 날아온다. 적병들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총알을 난사하기 시작한다. 적병들이 미끄러져 내려오며 총을 난사하기 시작한다. 이폴리트와 전우들은 재빨리 땅에 엎드려 응사한다. 독일군의 소총 사격은 날이 갈수록 정확해지고 있다. 이폴리트가 반사적으로 옆에 있던 수류탄을 집어들어 적진을 향해 던진다. 그의 관자놀이가 팔딱거리고 호흡이 가빠진다. 진격 앞으로 부대원들 뒤에서 몸을 사리고 있던 중사가 소리를 지른다. 청회색 군복들이 찰박찰박하며 진탕을 뛰어가기 시작한다. 총알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아군이 집단처럼 쓰러진다. 중사가 빽빽 소리를 지른다. 전진! 빌어먹을! 전진하라니까! 그가 도끼를 품고 악을 쓴다. 되돌아오는 비겁한 놈들은 비탈길 아래 특별히 배치된 기관총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요행이도 살아남아도 이탈한 놈들은 총살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부르는 호각 소리는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기보다 신경을 긁는다. 비탈을 되돌아 내려가던 병사들이 중사 말대로 아군 참호에서 날아온 기관총 사격을 받고 쓰러지기 시작한다. 이폴리트와 전우들은 진퇴양난의 기로에 황급히 해결책을 찾는다. 이때 비탈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검은 그림자들이 포착된다. 장대비 사이로 그들의 정체를 분별하기 불가능하다. 응원군을 기대했던 이폴리트는 잠시 후 자신이 기대가 완전히 빗나갔음을 깨닫는다. 뒤에서 나타난 적들의 근접 사격에 다시 전우들이 쓰러진다. 아군 병사들은 앞뒤에서 공격해오는 적의 화력에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된다. 시체 더미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중사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적군을 먼저 처치하라고 악을 쓴다. 병사들이 상관 명령대로 교전을 벌이는 사이 날이 환하게 밝아온다. 비탈 아래에서 등장한 적들은 모두 소탕했지만 아군은 전력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사상자는 어마어마하다. 첫 번째 공세에서 부대원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폴리트는 영웅은커녕 쫓기는 짐승의 다급한 처지가 된다.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뛴다. 위로 올라가는 건 혼자 적의 기관총 사격을 뚫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렇다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탈로 간주될 것이다. 초조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그의 눈에 질척한 땅에 찍힌 발자국들이 들어온다. 후미에서 전우들이 공격했던 독일군 발자국을 조심스럽게 따라가자 입구를 흙더미로 가려놓은 굴 하나가 나타난다. 그의 의용군 특공조로 여러 번 드나들었던 적이 있어 이런 땅굴의 존재에 익숙하다. 아군이나 적이나 공병들이 밤낮으로 두더지처럼 땅을 파서 갱도를 내고 적진 바로 밑까지 침투해 폭발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폴리트는 굴 안으로 상체를 넣는다. 계단을 몇 개 내려가자 천장을
계단을 몇 개 내려가자 천장을 가로대로 떠받쳐 놓은 지하 통로가 나온다. 프랑스군은 포격을 피하고 접전 시 필요에 따라 신규 병력을 투입하기 위해 독일군이 오래전부터 이곳에 거미줄처럼 땅굴을 파놓았던 게 틀림없다. 니벨 장군의 바람과 달리 지난 며칠 동안 프랑스군이 고지의 집중 포격에도 불구하고 적의 전력이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은 이유다. 위치 주위에 경계하며 땅굴 속으로 이동하던 이폴리트는 곳곳에서 적의 폭발물 상자를 발견한다.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진다. 그는 우묵하게 팬 벽 쪽으로 황급히 몸을 숨긴다. 독일 병사 하나가 걸어오고 있다. 이폴리트는 상대가 바짝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에서 달려들어 입을 틀어막으며 목을 벤다. 이 동작은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고 효율적이다. 독일 병사의 경동맥이 미지근한 피가 솟구친다. 그가 손을 놓자 독일군이 헝겊 인형처럼 바닥으로 넘어진다. 통로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하인리히 어디 있어? 무슨 일 있어? 하인리히. 발소리가 달려오기 시작한다. 이폴리트가 전처럼 똑같이 기습 공격으로 그를 순식간에 처치한다. 군복이 피로 벌겋게 물른다. 다시 저벅저벅 발소리가 들린다. 이번에는 2명이 폭발물 상자를 들고 걸어온다. 이폴리트가 당금을 내리꽂아 하나의 숨통을 끊는 사이 살집이 두둑한 키 큰 놈이 억센 두 팔로 이폴리트 가슴팍을 뒤에서 끌어안는다. 상대적으로 왜소한 이폴리트는 팔꿈치를 뒤로 가격해 압박을 푼 뒤 재빨리 돌아서 당금을 휘두르며 공격 자세를 취한다. 그들은 헐떡거리며 숨을 몰아쉰다. 무기를 휘두르며 거리를 지킨 채 공격 기회를 노린다. 체격과 힘에서는 유리하지만 민첩성이 부족한 상대 약점을 이용해 이폴리트가 독일군에게 여러 번 창상을 입힌다. 하지만 두툼한 지방이 방패 역할을 하는 그의 몸속 깊이 칼을 찔러 넣기는 역부족이다. 이폴리트가 잠시 숨을 고르는 틈을 타 이번에는 독일군이 기습적으로 그의 손에 달린 단도를 쳐낸다. 독일군이 바닥에 넘어진 이폴리트 배에 올라타 거대한 신체로 찍어 누르기 시작한다. 이폴리트는 한 손으로 칼을 쥔 적군의 팔목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목젖을 압박한다. 기름기 흐르는 이중턱에 닿은 손끝이 점점 아래로 미끄러져 내린다. 칼이 위험천만하게 그의 얼굴을 향한다. 시간이 멈춘 듯 느껴진다. 그의 얼굴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독일군 얼굴에서 시큼한 신내가 내려온다. 독일 병사의 땀이 이폴리트 이마 위로 떨어진다. 이폴리트의 오른쪽 눈을 겨냥한 칼끝이 속절없이 내려오고 있다. 이폴리트가 상대의 목을 움켜잡은 손에 다시 필사적으로 힘을 준다. 하지만 이내에 힘이 풀리고 칼끝은 그의 오른쪽 눈에 와 박힌다. 빠삭하는 소리와 함께 칼이 순식간에 두개골을 통과해 지나간다.
르네 톨레다노는 수부터라치며 눈을 번쩍 뜬다. 한쪽 눈이 실룩실룩한다. 체면사가 다급히 소리친다. 안 돼요. 아직 눈을 뜨면 안 돼요. 체면에서 깨어날 때는 잠수에서처럼 단계를 밟아야 해요. 다시 눈을 감아요. 르네는 들은 채 만 채 의자에서 몸을 일으킨다. 핏기가 사라진 얼굴로 가쁜 숨을 쉬며 몸을 떨고 있다. 그는 관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무대를 내려와 출구로 뛰어간다. 제지하는 엘로디의 팔을 뿌리치고 판도라 상자 출입구를 지나 곧장 생강변으로 내달린다. 오른쪽 눈이 제멋대로 감겼다 띄었다 한다. 그는 한참 달리다가 헉헉거리며 주저앉아 구역질을 한다. 다행히 눈의 경련은 잦아들고 있다. 그는 승리를 장담하던 니벨 장군의 호령을 떠올린다. 제군들 영웅이 되어라. 그걸 말이라고 우리는 눈먼 목동을 따라간 양떼꼴이 되었어. 그걸 말이라고 우리는 눈먼 목동을 따라간 양떼꼴이었어. 그의 염려대로 여자 체면사는 무식 체면을 그의 염려대로 여자 체면사는 무식 체면을 마스터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어설픈 실험의 첫 대상자가 되고 말았다. 그녀는 무식으로 내려가는 길을 다시 올라오는 길로 제대로 안내해주지 못했다. 무엇보다 즐거운 경험을 하게 해주었다던 그녀의 약속은 빈말이었다. 애초에 내가 체면에 응한 게 잘못이었어.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악몽을 꾸는 내 모습을 관음증에 걸린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뿐이야. 사람들 눈에 내가 얼마나 불쌍하게 비춰졌을까. 슈맹대담 전투 장면이 머릿속에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시 펼쳐진다. 물리적 감각까지 생생히 되살아난다. 추위, 포탄이 떨어지는 순간 우르릉거리며 흔들리던 땅, 화약 냄새와 살 타는 냄새, 이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만들어졌을 리가 만무하다. 이 생지옥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 있었다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 알 수 없어. 날아온 포탄을 맞고 바로 그의 눈앞에서 다리 하나가 공중으로 날아간 동료들을 떠올리자 다시 속이 메스꺼워진다. 어이 너!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들자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들자 그를 향해 다가오는 그림자가 보인다. 군용 점퍼, 빡빡 민머리, 군화, 코와 귀에 피어싱, 전형적인 스킨헤드 청년이다. 빨리 돈 가진 거 내놔. 강한 독일 악센트를 풍기는 사내의 몸은 나치를 상징하는 문신으로 뒤덮여져 있다. 갈고리 십자, 뼈 2개 위의 두개골. 갈고리 십자, 뼈 2개 위의 두개골. 나치 친위대의 SS 문장. 그가 접이식 칼을 꺼내든다. 뒷걸음질 치는 르네를 시커먼 생강이 기다리고 있다. 사내가 재우쳐 말한다. 빨리 지갑 꺼내. 거리를 좁혀오는 사내의 입김에 맥주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다. 르네는 얼어붙은 듯 꼼짝 못한다. 입에서 한마디도 빠져나오지 않는다. 하는 수 없지. 내 시체를 빼갈 수밖에. 하는 수 없지. 내 시체에서 빼갈 수밖에.
지갑만 꺼내고 내 몸은 물고기 밥으로 강에 던져주마. 금리가 드러나도록 씩 웃던 스킨헤드가 돌연 표정을 바꾼다. 턱을 앙 다물고 위협적인 표정으로 칼을 휘두르며 다가든다. 이건 꿈이야. 이번에는 배경이 현대인 다른 악몽을 꾸고 있는 거야. 혹시 여전히 체면사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까? 나는 현실이라고 믿지만 다 내 상상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지. 숫자를 세면 사라지고 없을 거야. 10, 9, 8. 스킨헤드가 칼을 쭉 내찌른다. 르네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는 중 칼끝이 손등을 스친다. 화끈한 느낌이 들면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다. 그는 마치 남의 손을 보듯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본다. 이게 꿈이라면 통증이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다시 칼날이 나들자 르네가 양팔을 엇갈리게 뻗어 신속히 공격을 먹는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스킨헤드의 손목을 잡아 돌려 무기가 그를 향하게 만든다. 상대가 비틀거리는 틈을 타서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다. 르네는 자신에게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전투력이 솟구치는 것을 느낀다. 르네가 바닥에 떨어진 칼을 힘껏 차서 강물로 날려버린다. 스킨헤드가 씩씩거리면서 독일어로 욕을 뱉더니 성난 황소처럼 몸을 구불려 달려들 태세를 갖춘다. 그가 장단지에 붙은 칼집에서 이번에는 칼날이 더 넓고 긴 칼 하나를 꺼내든다. 인간 수컷들의 싸움이 재미난 구경거리라도 된 듯 광뚝을 돌아다니던 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스킨헤드의 공격이 재개된다. 6탄 전 바닥에 넘어진 전사들이 뒤엉켜 뒹굴고 있다. 그는 손에 잡고 있던 손을 움켜잡고 손톱은 핥히고 이로 물어뜯는다. 눈이 치 떠져 흰자가 드러나고 입술을 찡그린다. 칼끝이 다가왔다가 물러났다 하고 두 사람의 거리도 좁혀졌다 멀어졌다 하기를 반복한다. 지칠 대로 지친 스킨헤드가 다시 칼을 휘두르며 다가온다. 르네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그의 손목을 꺾고 칼끝을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돌려놓는다. 서슬에 놀란 그가 바닥에 넘어지는 순간 칼이 가슴에 박힌다. 이런 안 돼. 스킨헤드가 몸을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쓴다. 칼 손잡이가 그의 가슴 밖으로 솟아있다. 그는 입아기를 실룩 일그러뜨리더니 몸을 세우려고 용을 쓴다. 그가 무릎을 꺾으며 앞으로 꼬꾸라지자 칼이 더 깊숙이 들어가 박힌다. 안 돼. 결투가 정광석화로 짧게 끝나자 구경하던 쥐들이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는다. 르네는 상대가 죽은 척하는지도 모른다 의심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몸을 뒤집어 본다. 스킨헤드는 눈을 휘둥그렇게 뜬 채 미동도 하지 않는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건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 나는 곧 이 악몽에서 깨어날 거야. 르네는 여전히 믿기지 않아 스킨헤드의 입과 코에 손을 대고 숨을 쉬는지 확인해본다.
들썩거림이 없는 가슴에 손을 대본다. 약한 맥박이라도 접히지 않는지 손목을 눌려본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체면도 꿈도 아닌 게 확실해. 이건 여기서 지금 이승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그는 벌떡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심호흡을 한다. 입안이 소태를 문 것처럼 쓰다. 그는 뒷걸음질로 시체에서 떨어지면서 고개를 돌려 누가 오지 않는지 확인한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연신 붉은 액체를 쏟아내는 시체 앞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미 피냄새를 맡고 물려 들어와 있는 쥐들을 발길질로 쫓아버린다. 이 끔찍한 일을 어떡하지? 당장 가까운 경찰서에 찾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설명해야 돼. 정당방위였어. 그렇게 후미진 장소에서 다반사로 일어난 일이야. 내가 살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야. 그가 다시 주위를 둘러본다. 지금 있는 곳은 도심에서 먼 센강 쪽 서쪽 끝이다 보니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없고 당연히 사람의 발길도 뜸하다. 어서 가서 진실을 말해야 해. 그가 스킨헤드의 시체를 멀뚱히 내려다보며 서 있다. 아니야. 경찰은 내 말을 믿어줄 리가 없어. 내가 노숙자를 찔러 죽였다고 할 거야. 정당방위로 입증할 증거도 없어. 손에 입은 상처를 보여줘도 코웃음을 치면서 단순히 철가상이라고 우길 거야. 아무리 샅샅이 둘러봐도 목격했을 만한 사람은 주위에 보이지 않는다. 그는 뭔가 홀린 사람처럼 시체를 강둑으로 끌고 간다. 칼을 뽑아버리고 나서 시체를 발로 차 강으로 밀어버린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살인으로 모자라. 시체 은닉까지 하고 있잖아. 멀리 불을 환히 밝힌 판도라 상자에서 박수 소리가 규칙적으로 계속 흘러나온다. 그의 왼쪽 눈꺼풀이 다시 제멋대로 실룩실룩한다. 어쩌다가 이런 구렁텅이에 빠졌을까?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그의 차가 어둠 속을 향해 들주에 사라진다. 쥐들이 강둑에 남아 실망한 표정으로 바닥에 고인 액체를 할짝할짝 핥고 있다. 결투의 유일한 흔적인 핏물에 배인 맥주의 쌉싸름한 풍미를 즐기는 중이다. 르네는 적에게 쫓기듯이 집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는다. 그는 자물쇠를 모두 잠그고 문에 기대에 서서 가쁜 호흡을 가다듬는다. 파리 15구 샤를 미셸역 근처 작은 건물 8층에 있는 자기 아파트의 낯익은 풍경 속으로 들어오고 나니 안도감이 든다.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가면들이 거실에서 판도라의 상자 관객들처럼 조소하듯 그를 맞는다.
일본 가부키 가면, 아프리카 바울레족의 가면, 베네치아 카니발 가면, 의 미소가 화살처럼 날아온다. 그는 숨을 크게 내뱉는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르네 톨레다노는 욕실로 가서 손을 씻고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다. 손의 상처는 간단히 소독만 하고 붕대를 감지 않는다. 그는 피 묻은 옷을 벗어 세탁기에 집어넣고 세면대 위에 걸린 거울을 들여다본다.